세계 정세해부로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는 가장 뜨거운 사건들, 표면의 뉴스 아래 숨은 빙산의 뿌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남아 하늘을 찢는 제트 엔진의 포효로 시작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내려지는 양심의 판결로 끝납니다. 얼핏 보면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 장면이 이 뒤집힌 세상에서는 소름 돋을 만큼 논리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여러분, 최신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태국 왕립 공군이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대의 목표물을 향해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영토 분쟁, 국경 충돌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사기 산업단지들을 겨냥한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그곳은 거칠애로는 기술공원, 첨단 산업단지 같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수용소에 가깝습니다. 철조망 안쪽에서 수천 명이 갇혀 밤낮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도록 강요받는 곳입니다. 태국이 이 소굴들을 폭격해 쓸어버렸다는 소식에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한 겹 더 깊이 보겠습니다. 왜 하필 F-16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폭탄이 콘크리트 건물을 부술 수는 있어도 그 보이지 않는 실선, 곧 저 사기 공장들에서 여러분의 지갑으로 곧장 이어지는 무형의 혈관을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펑 선생과 함께 로이터에서 유출된 극비 파일을 펼쳐보겠습니다. 그 파일은 중공계열 사기 카르텔의 가장 큰 공범,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그의 제국 메타입니다. 제국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포탄 대신 광고 승인 버튼이 더 많은 사람을 울리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더 먼 곳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인 비극을 몇 년째 끌고 가며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중이니 이름표만 바꾼 폭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F-16의 포효와 미국의 고개 끄덕임. 여러분, 거대 기술 기업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에 떨어진 폭탄의 진짜 의미부터 해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치며 외칩니다. 태국이 잘했다. 사기꾼들을 박살냈다. 하지만 여러분, 태국 공군이 쓴 F-16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미국이 동맹에게 판매하고 지원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군수거래에는 바위처럼 굳은 규칙이 있습니다. 미국이 늘 끼워 넣는 마지막 자물쇠, 이른바 최종 사용자 합의입니다. 그 합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무기를 내 영토 방어 정당 방위에 쓰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영토의 목표물을 폭격하는 것은 금기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곧 펜타곤의 암묵적 고개 끄덕임 혹은 직접적인 정보 지원이 있을 때입니다. 미국에 초록불이 없었다면 태국 국방부가 10개의 담력을 가졌다 해도 F-16으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번 캄보디아 내사기와 도박 거점 공격은 사실상 미국의 후원을 등에 업은 작전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더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기 산업단지들은 독성비처럼 번져왔고 특히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굳히던 시기와 맞물려 캄보디아가 도박을 합법화한 뒤 이곳은 돈 세탁의 허브, 사기의 허브, 동남아 범죄의 배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만 해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만 해치지 않습니다. 그 촉수는 미국, 호주, 유럽까지 뻗어 있습니다. 검은 돈, 피 묻은 돈이 세계로 흘러가 중공 관료들의 어두운 권력 장치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태국이 국경 안보를 내세워 실행한 행동은 실은 미국과 태국의 연합이 문어의 촉수를 잘라내는 일격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러시아의 명분 없는 포격에 찢기듯 범죄 산업 역시 명분 없는 착취로 인간을 갈갈이 찢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탱크 대신 광고 계정이, 미사일 대신 링크가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F-16이 건물을 평평하게 만들고 물리적인 케이블을 끊을 수는 있어도 범죄의 디지털 혈관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사기꾼을 피해자와 연결하는 길, 매년 수십억 달러를 털어가는 길은 우리가 매일 쓰는 한 플랫폼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메타의 파괴적 파일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분, 180억 달러와 마크 저커버그의 양심 판결. 로이터가 미디어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로이터는 메타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모회사 메타가 중국발 사기 카르텔의 최대 공범이라는 사실이 그 문서 속에 드러납니다. 이건 얼핏 믿기 어렵습니다. 중공이 페이스북을 막고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차단한 플랫폼입니다. 중국의 평범한 시민은 뉴스 하나 보려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중국발 사기꾼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180억 달러에 있습니다. 내부 보고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중국 광고주로부터 메타가 벌어들인 광고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메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넘습니다. 상장 기업에게 이건 피이고 주가를 밀어올리는 엔진이며 월가 투자자에게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심제입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180억 달러 중 얼마나 많은 돈이 깨끗한 돈일까요? 메타 내부 데이터는 적어도 20%가 노골적 사기 광고라고 인정합니다. 가짜 상품, 짝퉁, 저품질 제품, 돼지 도살식 수법의 일확천금 광고, 불법 온라인 도박, 그리고 심지어 펜타닐의 전구체를 포함한 금지 약물 거래까지.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180억 달러의 20%는 얼마입니까? 36억 달러입니다. 매년 저커버그와 그의 팀은 중국발 사기꾼들로부터 사실상 40억 달러에 가까운 더러운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 돈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파산, 가족의 붕괴,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피해자의 삶과 목숨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내뱉는 정의의 구호가 잿더미 위에서 허무하게 울리듯 여기서도 커뮤니티라는 슬로건은 피해자들의 통장 잔고 앞에서 공허하게 메아리칩니다. 메타 내부 메모에는 직원들이 분노하며 중국을 사기 수출국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전 세계 사기 광고의 4분의 1이 단 한 곳 중국에서 시작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끔찍하고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크 저커버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미국 의회 앞에서 했던 말처럼 사용자를 보호했습니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메타의 안전팀과 엔지니어들이 중국발 오용 광고를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최고위층으로부터 차가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멈춰라. 그 명령은 저커버그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문서에는 그럴듯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략적 완전성의 전환. 하지만 밑바닥을 까보면 뜻은 간단합니다. 돈 되는 길을 막지 마라. 이게 바로 어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겉으로는 정의의 표정, 속으로는 계산기 소리.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법을 짓밟고도 안보를 말하는 장면처럼 단어는 번지르르하지만 손은 늘 남의 것을 집어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페이스북의 한 전직 임원은 이 수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기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저커버그에게 180억 달러는 양심을 헐값에 팔아도 될 만큼 큰 이유였습니다. 중공은 페이스북을 사상적으로는 막아놓고 피를 빨아들이는 통로로서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중공은 사기 공급을, 메타는 피해자 공급을 맡는 더러운 공생입니다. 네, 세 번째 부분. 저커버그의 중국몽과 시진핑의 뺨 한 대.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와 중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홉해 전, 겨울의 베이징. 짙은 스모그로 공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이던 아침,
한 미국 남성이 회색 중국식 상의에 반바지를 입고 굳은 미소를 띤 채 때먼 광장을 달렸습니다. 그가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중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간 공기청정기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오직 페이스북을 인구 대국 시장에 들여보내겠다는 중국몽을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굴종은 백악관 국빈 만찬 자리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시진핑에게 다가가 세상을 놀라게 할 부탁을 합니다. 제 아이에게 중국식 이름을 지어달라. 동아시아 문화에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조부모, 부모, 가문의 어른들입니다. 저커버그의 그 행동은 사실상 시진핑을 대부로 모시려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책임은 너무 크다. 나는 받을 수 없다. 한 바가지 찬물을 정면으로 뒤집어 쓴 셈입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차단되었고 저커버그의 중국몽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떤 한국 드라마에서 야심찬 인물이 대문 앞에서 한마디로 잘려나가듯 그의 야망도 그렇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며 역사를 들먹이는 장면처럼 권력 앞에서의 아첨은 대체로 비웃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자는 10년을 참고 복수한다지만 소인은 원수에게서도 돈을 뽑아냅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중국 안으로 들이지는 못했지만 중국을 페이스북 안으로 들이는 데는 대성공했습니다. 단, 그가 들여온 중국은 문화도 선량한 사용자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사기 군단이었습니다. 180억 달러 광고 매출은 중공이 저커버그에게 준 위로금 같은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는 답례로 자신의 플랫폼을 중공 범죄가 미국 가정과 유럽 가정, 전 세계 가정으로 달려드는 초고속 도로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전격전 운운하다가 장기 소모전으로 세상을 피로 물들이듯 여기서도 플랫폼은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피와 돈을 소모시키는 기계가 됩니다. 로이터 보고서에는 저를 웃기면서도 분노하게 만든 대목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분석가들이 이상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10월 초만 되면 전 세계 사기 광고량 그래프가 갑자기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깨끗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사기꾼들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우스울 만큼 단순합니다. 중국의 황금 연휴, 이른바 국경절 연휴입니다. 사기꾼들도 직장인처럼 쉰다는 말입니다. 국가 기념일에는 휴가를 가고 고향을 찾고 여행을 갑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사기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산업이란 뜻입니다. 조직, 규율, 규모, 그리고 국가 일정에 맞춘 휴무 체계까지. 황금 연휴가 끝나면 그래프는 다시 치솟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작업대로 돌아오고 사기 노동자들이 키보드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부분, 사기 수출, 고사하는 경제의 처방전. 여러분, 중국 경제를 말할 때 우리는 자주 생산 능력 과잉을 듣습니다. 과거에는 철강 과잉, 시멘트 과잉, 건설 과잉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국내에서 소비하지 못하니 해외로 던져 팔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경제가 위기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교육 산업이 무너지고 기업 금융이 흔들리면서 가장 무서운 과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백만의 대졸 청년이 실업 상태입니다. 사무직, 금융직, 기술 인력, 온라인 판매팀 리더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중공의 묵인, 때로는 유도 아래 사기 수출이라는 새 산업이 탄생합니다. 국가 차원의 고용 대책처럼 포장되지만 실상은 남의 나라 주머니를 털어 외화를 가져오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과 자원을 태우며 출구 없는 전쟁을 지속하듯 여기서는 사람과 양심을 태워 외화를 끌어오려 합니다. 그들은 실업자들의 기술을 이용합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외국어를 하거나 번역 도구를 쓸 줄 알고 소비자 심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외 플랫폼에 접근하도록 방화벽을 비켜가는 특권형 VPN 통로를 열어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텔레그램으로 연결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외국인을 속여
외화를 가져와라. 더러운 돈이라도 상관없다. 외환 보유고의 보탬이 되면 영웅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에서 한마디 불평만 해도 바로 차를 마시러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개의 사기 회사가 A급 오피스 빌딩에 들어서고 간판을 달고 해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 달러의 범죄 자금이 드나드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감시 체계가 갑자기 눈이 멀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국가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초안전 형태의 공격입니다. 사기 군대를 이용해서 반경제를 약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키우며 정권의 재정 자원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완성되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180억 달러의 유혹에 스스로 그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협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삶을 파괴하듯 메타도 안전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실제로는 범죄의 통로를 열어둡니다. 다섯 번째 부분, 화이트리스트, 저커버그의 면죄부. 여러분 180억 달러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메타는 강력한 AI 검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조악한 사기 광고가 통과하느냐? 답은 로이터 유출 파일 속 화이트리스트 구조입니다. 중국의 대형 광고 대행사들, 막대한 매출을 가져오는 존재들을 달래기 위해 메타는 특권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미국의 작은 사업자라면 정책을 조금만 어겨도 AI가 즉시 계정을 잠그고 항소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화이트리스트 대행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스템이 그들의 광고를 사기, 가짜약, 음란물로 감지해도 계정은 즉시 차단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심사로 넘어갑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며칠이 사기꾼에게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유예 기간 동안 광고를 쏟아붓고 수백만 명에게 시시시시달하며 피해자의 돈을 긁어갑니다. 심사가 끝나 차단되었을 때쯤이면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챙기고 흔적을 지우고 새 계정으로 갈아탑니다. 어떤 중국 대행사들은 홈페이지에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정을 만들면 차단될 확률이 일반 대행사보다 80% 낮다. 이것이 바로 메타가 범죄자에게 건넨 면죄부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규탄을 피로도로 무력화시키려 하듯 이들은 플랫폼의 관성을 이용해 차단이 오기 전에 이미 다 털어갑니다. 로이터 기자는 고객으로 위장해 중국의 한 2차 대행사에 연락했습니다. 나는 돼지 도살식 사기 광고를 돌리고 싶다. 가능하냐? 상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문제없다. 계정 하나에 $30다. $30를 암호화폐로 결제하자. 기자는 이미 준비된 페이스북 계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골 노인의 도난당한 사진을 프로필로 쓰고 AI로 만든 얼굴을 붙였습니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 광고를 올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스템은 초록불을 켰고 광고는 매끄럽게 돌아갔으며 몇 분 뒤 수십 명의 순진한 피해자가 링크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술적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적 공모입니다. 중국에는 광고 최적화 전문가라는 새 직업까지 생겼습니다. 광고를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메타 알고리즘의 구멍을 연구해 사기 콘텐츠를 검열망 아래로 숨기는 사람입니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서 고양이 메타는 스스로 눈을 가렸습니다. 중국 쥐가 180억 달러짜리 치즈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 심카드 농장, 적은 이불 속에 있다. 페이스북이 공중전이라면 심카드 농장은 미국 땅 한복판에 상륙한 지상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통행료가 연체되었다. 링크를 눌러 납부하라. 배송 주소가 잘못되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라. 이것을 단순 스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이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들이 중국에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발송된다는 사실입니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같은 도시의 평범한 건물, 허름한 교회 주택 안에 거대한 심카드 농장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수만 장의 심카드를 촘촘히 꽂아둔 넥이 있고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동시에 수만 개 번호를 조종해 사기 문자를 쏟아냅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미국 국토안보부는 실제 조종자가 중국에 앉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위챗으로 미국 현지인을 모집해 손발로 씁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심카드를 갈아 끼우고 장비가 돌아가게 하고 전기가 끊기지 않게 유지하라. 사기 시나리오, 발송 명령, 모든 것은 중국에서 원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일종의 디지털 브리지 기술을 씁니다. 여러분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통행료 몇 달러를 내는 줄 알지만 사실 그 찰나에 카드 정보가 탈취되고 곧바로 사기꾼의 휴대폰에 있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에 통합됩니다. 몇 초 뒤 켄터키의 한 매장, 캘리포니아의 타깃 같은 곳에서 공범이 그 휴대폰으로 수천 달러어치 물건을 결제합니다. 기프트 카드, 아이폰, 명품 가방, 물건은 즉시 되팔리고 돈은 암호화폐로 세탁돼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서방의 기술, 미국의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미국 시민을 약탈합니다. 원래는 데이터 분석과 통제를 위해 쓰이던 기술이 이제는 서방의 재산을 수확하는 콤바인처럼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포탄을 퍼붓고도 방어를 말하듯 이들은 대놓고 약탈하면서도 비즈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7번째 부분, 펜타닐 화학 무기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여러분, 만약 이야기가 금융 사기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돈만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심카드 농장, 자금 세탁 루트는 또 하나의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죽음입니다. 그 이름이 펜타닐입니다. 조사들은 이 자금 세탁과 물류 라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펜타닐 전구체를 흘려보내는 데 이용된다는 점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화학전입니다. 매년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수는 베트남전과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합보다도 큽니다. 전쟁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무의미한 죽음을 쌓아 올리듯 여기서도 죽음은 숫자로 누적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사기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만의 동포가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결정적 일격이 나옵니다. 지난 1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극히 중요한 행정명령을 서명해 발효했습니다. 그 명령은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 곧 WMD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WMD라는 세 글자는 무게가 다릅니다. 전쟁의 성격을 바꿉니다. 더 이상 단순 치안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단속 기관이 몇 명을 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군이 법 집행을 지원하는 길을 열어 미국 군대가 이 생화학적 공격에 맞서 공식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탄입니다. 일부는 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나 해상 마약 운반선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큰 표적, 진짜 큰 물고기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침략을 지역 문제로 포장하려 하지만 결국 국제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듯 이 펜타닐 전쟁도 결국 국가 단위의 책임을 겨누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8번째 부분, 체크메이트, 시진핑의 면책 방패를 깨트리는 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을 왜 WMD로 끌어올렸을까요? 미국 법 체계에는 독재자들에게 치명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 면제의 박탈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원수는 사법 면제를 누리고 외국 법정에서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확산시켜 미국을 공격했다고 규정되는 순간 그 방패는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법적 관점에서 펜타닐 전구체의 생산과 수출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체제가 더 강력한 책임, 추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산 압류의 문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 국채, 그리고 해외에 숨겨진 중공 고위층의 각종 자산이 펜타닐 피해자 보상을 위한 합법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남의 일이라는 착각을 깨뜨렸듯 이 사기와 펜타닐 네트워크 역시 플랫폼의 문제라는 착각을 깨뜨리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서 벌어진 봉쇄와 자산 동결 같은 조치들은 어쩌면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큰 폭풍, 법과 군사의 폭풍이 중공을 향해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휘 구조를 재편하는 움직임 또한 이 거대한 판을 대비하는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룬 사건들에 대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한쪽에는 기술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중국식 초안전의 음습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미국의 번개 같은 반격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끝없이 명분을 포장해도 결국 남는 것이 폐허와 상처뿐이듯 이 이야기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피해자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세계 정세예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 정세예보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